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민주당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이낙연 위원장 당대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공격을 해와 이제 그 자칭 타칭 그 대권 후보군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네요. 갑자기 저 양반이 외로움을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나 막 할 정도예요. 조금만 좀 더 살펴볼까요? 홍영표 의원 당 대권 명확히 분리하자. 김두관 의원 1년에 전당대회 3번 치르게 된다. 저분이 당대표 되면 중간에 관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인가 봐요. 근데 왜 3번이죠? 근데 3번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은 더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대표 되면 대선 안 나간다. 그러니까 당을 이끌 사람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당대표도 주고 대권도 주고 그러면 이건 완전 독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위원장이 이렇게 공지에 몰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 박사님 보시기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그 당내 그 대선 후보자들이 한데 뭉치면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까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네, 이제 근데 뭐 이게 민주당 대선은 8월이고 네. 오늘은 6월 초입니다. 네, 네. 뭐 2달쯤 남았다고 보고요. 네. 2달이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네.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의도해서 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외부 요인도 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진단이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과와 똑같다. 그리고 무슨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거는 조금 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양면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외로운 이낙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낙연 의원께서 지금 외로우실지 네. 흐뭇하실지는 알 수 없죠. 네. 분명히 지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막 그 세 분의 그 대표 후보가 동시에 그 이낙연 의원을 막 그 뭐라 그래 공격이란 말 해도 되나요? 공격이죠, 뭐 사실. 공격하면서 그야말로 전선이 생겨버렸잖아. 네. 이게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굳이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옛날 말로 소개하면은 1강 3약 내지는 1강 3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금 현재 리드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준 거고요. 대개 선거에 있어서 뭐 특히 당내 선거에 있어서 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판이 뒤집힌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내 선거든 뭐 우리 국민들이 하는 선거든 그 뒤처져 있고 잘 보이지 않다가 그거를 뒤집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 경우 이외에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뭐 우리 저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보면은 그 전에 이회창 총재가 당 대표 되고 총재 되고 뭐 대표 저 대선 후보 되고 할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보수 쪽에서 저쪽에서 어떻게 대권과 당권을 동시에 갔냐. 우리가 대권 당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예. 뭐 우리가 지금 뭐 이 바쁜 와중에 여당이 뭐 전당대회 같은 거로 이렇게 힘을 분산할 필요가 뭐 있겠냐. 미래통합당 계열에서도 그 얘기 다 나왔었고요. 예.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2012년도에도 그 정치도 하여튼 돌아 역사처럼. 돌긴 도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죠. 맨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선 후보 되실 때는 뭐 이런 얘기 없었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스스로 약자임을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공격의 칼 나를 날카롭게 벼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도전자 입장이구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측면도 있어요. 대신에 그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보는 것처럼 현재는 이낙연 의원이 그 뭐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의 차기 대통령 후보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여한 바도 많고 총리 시절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있어서 당 대표가 나온다면 다 그냥 무난히 되지 않겠냐,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막 이렇게 막 덤비고 나오는 배경도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제 크게 보면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게 좀 그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네, 민주당 네.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민주당 안에도 네. 하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색깔이나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얘기하신 우리 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잖아. 네. 그야말로. 우리 우원식 의원 같으면 그야말로 민평년이에요. 네. 우리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 80년대 86학번 운동권 출신들이 사실은 약간 느슨한 형태지만 어떤 생각보다 질적 양적으로 꽤 큰 그룹이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성향의 분들도 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어떤 성향이죠? 대구잖아요, 거기는. 그네, 예, 예. 대구잖아. 대구인가요? 그러니까 대구면은 친문 쪽으로 그분들이 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좀 보쪽이는 어렵다는 거죠. 예.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이 민주당에 있는 86 그룹들의 선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학생 운동권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 운동화한 학생 운동 그룹의 1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제 70년대 말 이제 반유신 운동부터 해가지고 반전두환 해서 쭉 87까지 이끌어온 세대들이 보면은 70년대 후반 학번들부터 해서 유신 말기부터 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중에 대표가 이제 김부겸인 거고, 근데 뭐 저 김영춘이 81학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이제 저기 저 우리 저 이인영 84, 또 누구야 저 임종석 86, 뭐 그래서 84, 85, 86들이 그 당시로는 행동대원 역할을 했다가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중진급에 된 거고 그 예. 윗세대가 되는 건데 사실은 넓게 보면은 뭐 민평년 쪽하고 생각이 이게 뭐 크게 틀리진 않겠죠. 그리고 그냥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 출신이거나 구민주당 계열하고 또 똑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 또 이제 김영춘 의원이나 김부겸 의원의 이제 그 핸디캡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과거에 한나라당에 잠깐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자적인 세력이거나 특히 이제 이런 당내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적으로 이걸 좌우하는 게 이제 민주당 같으면 이제 권리당원들인데 예. 본인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권리당원의 숫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업혀가야 돼. 약간 양자식으로 업혀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권하고는 관계없이 난 당권만 해서 이끌겠다라고는 결단도 내린 것 같은데 만약에 김부겸 전 의원이 친문 세력까지 끼얹는다 그러면은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전 국민 대상으로 당 대표를 뽑는 건 아니니까. 홍영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달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가상을 해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고 이제 그럼 좀 뭐 제일 좋은 거죠. 제일 네. 좋은 건데 이제 그럼 친문이 왜 김부겸 의원을 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아직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재 나온 그 이 이슈는 뭐 한 사람이 어떻게 당권과 대권을 다 갖느냐. 예. 그 갖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당 총재를 그 겸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청와대에 의한 그 당의 장악.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그 뭐 저 제왕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래 가지고 당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권한과 영역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조할 거 협조하되 그 견제할 거 견제해가면서 같은 당이지만 이렇게 해서 당권 대권 분리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권 대권 분리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 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낙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낙연 의원의 약점이 당권을 가졌다가 그걸 기반으로 대권을 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갔느냐라는 거를 공격하는 시점에서 네. 그게 약점이라고 보고 나는 대권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그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한테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위원장들한테 임팩트가 크겠냐. 친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겠냐라는 걸 좀 보자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홍영표현대로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당권 대권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친문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의원이 친문 핵심은 아니란 말이야. 예, 친문의 적자가 아니야. 그렇죠. 예.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양자 개념일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예, 예. 근데 이낙연 의원이 대선 후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도 되고 당도 장악을 하고 이러면 사실 친문들이 나중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기 기반들이 없어지니까 위험하다는 표현은 뭐야 이거네. 그러니까 이 저 홍영표 의원 하는 얘기가 친문들의 속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은 친문 우리들이 좀 장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도 대선 네. 이후까지라도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친문이 이낙연 그 의원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같은 편이고 화학적 결합해가지고 대통령도 하시고 당도 가시라고 하기가 쉬울까요?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평년이니까 또 좀 또 똑같은 논리로 당권 대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민평년은 그래도 이 친문하고 민평년이 같다 다르다 하지만 친문은 약간 정치의 51%. 예. 제 기준에 민평년 같으면 그분들이 그 20대부터 학생 때부터 쭉 해왔던 운동에 대한 그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뭐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이런 게 51%예요. 자기도 현실 정치인이긴 하지만 현실 정치인처럼 네. 아주 그 오소독소한 정통한 현실 정치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일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많이 오염된 현실 정치에 많이 오염된 분도 계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색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각자의 카드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낙연 후보의 약점이 한 사람이 당권 대권을 다 가져가는 게 과연 당 민주주의라든지 그 청와대와 여당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하냐에 대한 게 약점으로 보고 그걸 지금 건드리는 중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김부겸 의원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본인이 무슨 어느 자리를 빌어서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대권은 안 나갈 거예요라고 얘기한 게 이제 화제가 된 게 이게 화제가 되는 상황이 그게 중요한 쟁점일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쟁점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는 대권에 나가지 않겠다. 세 분 다 아마 다 같은 입장일 건데 그러면은 과연 이 입장, 이 쟁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나 권리당원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 더 보자. 볼 시간은 앞으로 한 2달쯤 남아있다. 이 부분은 뭐 2달 남았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저희가 한번 점검 또 해봐야 될 뭔 일이 생길 거예요. 예, 꼭 점검할 일이 생길 거예요. 뉴스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요. 여당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죠. 의제죠. 이슈죠. 이수진 의원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뭐 길게 다룰 생각은 없고요. 잠깐 좀 다루겠는데 이수진 그 민주당 의원께서 지난번 그 재판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연학 그 부장판사 이분이 이제 법원의 인사총괄 심의관을 지냈는데 우리 이수진 의원을 인사발령 낸 거는 그 이런 어떤 법원 외에 그런 민주 활동, 뭐 인권 변호사 법에 대한 연구에 소속 판사로서의 활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낸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해서 인사를 낸 거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뒤로 이수진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저런 배경이 없다 그러면, 저런 배경이 없이 나왔다면은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판사 탄핵이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배경이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많아요. 강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헌법 뭐나 법률로 보면은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에는 있는 거죠, 판사 탄핵은. 판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판사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죠. 말씀하시대로 이제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한 것도 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과연 한번 좀 보시죠. 뭐 저 대한민국 최초로 판사 이런 식으로 그 판사 탄핵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 안팎으로 뭐 논쟁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뭐 이게 뭐 본인도 무슨 소신과 확신이 있어 하는 거고 또 이거 뭐 저 주민들이 뽑아주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뭘 하시겠다는 거를 막 이렇게 막 그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보는데 이제 대신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쭉 진행된다고 치면 이게 국민들 전체로부터 이게 수용이 될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본인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저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뭐 현충원 파묘 건부터 뭐 그 판사 탄핵까지 아주 그냥 화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어떤 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 내지는 뭐 진보 정치라고 자칭하려고 하면은 그 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보여줘야죠. 보수 정치인하고 똑같은 식으로 보여주면서 나는 진보고 좌파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 신문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그 프랑스 피케티 교수가 이제 또 책을 내면서 그 한국어판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들이 실렸는데 거기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진보 좌파가 이 브라만 좌파고 그러니까 상인 우파로 그러니까 브라만 좌파 진보 좌파가 브라만 좌파가 이 상인 우파들을 누르고 이쪽으로 이제 그 주도권을 이제 갖고 가고 있는데 브라만 좌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이다. 예. 상인 좌파들이 상인 우파들이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또 이제 그 피케티 교수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그동안에 보면은 이 우파들은 대체로 그 자본을 통해서 돈을 통해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7, 80년대 뭐 극단적으로 이제 그 재벌과 권력의 유착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자기 집이 돈이 있거나 돈 있는 쪽에 끼어 들어가거나 돈이야 자본, 기득권 자본이거나 전통적인 자본. 또 하나가 이 국가 제도에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시험 제도죠. 사법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시험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전제로 해가지고 긴 시간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거나 뭐 학자가 되거나 하는 길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 세력을 해왔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권력과 재벌의 그 권금 유착이 정경 유착이 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이제 사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통제를 받으면서 그게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고시를 보고 기득권층에 들어간 사람들 안에서도 이 진보적 좌파적 발언하는 분들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또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이제 좌파 그룹에서도 또 약간 그 지도부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네. 뭐 이분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이나 도덕적 원칙을 갖고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그 기득권층으로 진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지금 진보적 그 정치인이 돼 계신 거예요. 포함해서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보여주실 거는 이런 말이나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을 거다 이거야. 우리가 그 전통적인 보수 엘리트들의 실망한 국민들이 진보 엘리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진보 엘리트가 그걸 못 보여주면 이 80%의 국민들이 진보나 보수나 진보 엘리트도 보수 엘리트처럼 싸잡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대 99%의 싸움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가 99%가 같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2%나 3%는 나머지 98%나 97%하고 같으냐. 결국은 1%대 99%의 싸움이라는 게 1%하고 2, 3% 간의 싸움인데 거기 애꿎은 90% 미만의 사람들 다 끼워 넣는 거 아니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나라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 모든 국가 사회 안에서는 10%대 90%가의 싸움, 20%대 80%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지금 2%가 3%가 2%, 3%는 결국 이제 좌파 엘리트를 말하는 거죠. 좌파 진보 엘리트들이 자기들은 마치 99%의 편인 양 1%를 공격하는데 그 1%를 공격한 뒤에 나머지 성과가 과연 그 99%에 골고루 날아갔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판에 대한민국에서는 조국 사태가 나오고 지금처럼 윤미향 사태가 나오고 양정수 사태가 나오고 또 이런 거까지 보여줘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건 한 건의 경우는 그렇게 그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적이 되면 이게 그 좌파 진보 엘리트 전체에 대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평가가 된다는 거를 좀 본인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끝에 비유를 좀 하나 하자면
우리가 로마사 얘기를 하잖아요. 예. 로마가 왜 망했냐를 이게 분석한 그 학자들이 많아요. 네. 긴 얘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로마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로마의 북쪽 경계는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오현제라고 있어요. 5명 위대한 황제. 우리가 말하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제일 마지막 황제인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게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어가지 마라. 무슨 네. 얘기냐? 그 위에는 아주 사나운 게르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로마의 북쪽 경계선이 한 4,000km가 넘었다는 거 아니야? 영국부터 이게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면 북쪽 경계만. 예. 전체 경계는 10,000km가 넘은 거고. 이 4,000km의 곳곳에 군인을 주둔시키고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매달 그때 기준으로 매달 그 한 200톤 넘는 물자가 필요했대요. 그러면 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강을 놓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강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을 넘어가서 숲으로 가면 보급로가 끊기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 안정적이고 자기를 돌아보시려는 우리 아울렐리우스 황제 자체가 스스로 그런 철학책을 낼 만큼 자기 성찰이 있었던 지도자였잖아요. 예.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집에 있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뒤에 그 코모도스 우리 뭐 영화에도 나온 그 코모도스 이후로 약간 좀 이 공명심에 들뜨고 막 극단에 치우친 지도자가 나오는 순간 뭔 일이 생겼냐면 그 밑에 장군들이 더 날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뉴브강을 넘어서 게르만족 땅까지 더 들어가. 그래서 여러 군단들이 몰살당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게르만족하고 끊임없이 싸웠어. 예. 포용하지 않고. 심지어 그 게르만족 출신인 그 장군 하나가 이제 아주 유능한 이제 그 아까 말한 양자 같은 거죠. 유능한 로마의 장군이었어.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인정을 안 해. 내쳐. 그 스틸리코 장군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내치는 거예요. 이민족 출신의 유능한 장군이어서 이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다뉴브강 너머에 라인강 너머에 게르만족들과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을 너는 우리의 적자가 아니야. 너는 순혈주의 안 맞아. 이 사람을 배제를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야. 아 저기는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제가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작은 역사든 큰 역사든 오만하고 절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사람만 돌아보게 되면 언젠간 반드시 그 저항과 반란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 판사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들이 판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300명 되시는 국회의원들이 뭐 한 얼마 될까요? 대한민국의 판사가 한 1,000여 명 되실라나요? 그 중에 이제 아마 대상은 몇 분이시겠죠. 네. 그 몇 분에 대해서 뭐 잘했네 못했냐고 하는 거는 국민적 관심사는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급하고 지금 먹고 사기가 급하지 지금 뭐 판사를 때려잡고 말고 뭐게 급하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게 어떻게 보일까? 뭐 그 말씀만 드리고 예, 이게 마치겠습니다. 그저 강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이불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교장이 자기를 유급시켰다 이런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했었는데 이수진 의원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드렸고요. 자, 오늘 시사적중 2부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를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지금 움직임 또 이를 견제하는 당내 대표 주자들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판사 탄핵과 관련된 얘기 이렇게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용기를 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